네, 이번 회차는 2편의 1장 무역결제 중에서 5절 신용장 결제 방식, 지난 회차에 이어서 대목차 9번에 6번 목차부터 8번 목차 그리고 대목차 10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서류 심사 중에서 지난 시간에서는 주요 서류들 송장하고 운송 서류 이런 정도 살펴봤고요. 이제 보험 서류부터 시작해서 개별 서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 목차 보시면 보험 서류 수리 요건 해놓고 양과로 1번에 보험 서류 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별 보험 증권 이니 포괄 예정 보험 증권이니 우리 앞에서 보험 쪽에서 다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포괄 예정 보험 증권 중에서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맨 밑에 보시면 포괄 예정 보험의 경우에는 포괄 예정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보험 증권이 발행되긴 합니다. 그 기간으로 예를 들면 뭐 1년 동안 전체 선적권에 대해서 다 보험이 부보되었다라는 사실을 담은 보험 증권이 발행되긴 하는데요. 이거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발행된 보험 증권이기 때문에 이 보험 증권을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고 실제로 이제 한 번은 선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확정 통지를 피보험자가 하고 그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증명서 인슈런스 서티피킷이라는 걸 발행해줘서 건별로 이렇게 선적이 이루어진 보험 부보가 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로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포괄 예정 보험 증권에서의 보험 증명서와 확정 통지서가 보험 부보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이제 UCP 상의 보험 서류 수리 요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과로 2번의 내용인데요. 자, 발행 및 서명입니다. 일단 누가 발행해야 하느냐? 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 인슈런스 컴퍼니나 보험업자,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 일단 그냥 개인 보험업자 정도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게 주식회사든 개인 회사든 관계없고요. 그들이 직접 또는 그들의 대리인, 에이전트 또는 수탁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proxy라는 표현 예, 단수로 쓰면 프락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법률 대리인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나 프락시나 전부 다 대리인인데 이게 두 가지의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수탁인이라는 명칭으로 번역이 되더라도 대리인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이들이 서명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발행해야 한다. 발행인과 서명인의 요건들이 UCP에 나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우리 운송 서류에서는요. 발행인이 누군지 관계없다라고 했었죠. 명칭에도 관계없고 발행인이 누군지도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발행하고 서명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자, 이것들이 요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되는 서류에서 보험 증권은 일단 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괄 예정 보험 하에서의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서류들이 UCP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험 서류로서 수리되는 서류들인데 만약에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를 요구했어요. 포괄 보험 하에서 발행되는 이 서류들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그 제시되는 서류가 보험 증권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도 수리는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포괄 예정 보험하에서 포괄 보험하에서는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를 각 건별의 보험 부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보험 증권도 포괄 예정 보험하에서도 발행이 되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더 상위 개념의 서류이기 때문에 이게 요구됐을 때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가 요구됐을 때 보험 증권을 제시해도 수리 가능하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규정은 없어요. 보험 증권을 요구했는데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제시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대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증권, 보험 증명서, 확정 통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리되는 서류였는데 부보 각서 커버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험 영수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일단 커버 노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커버 노트는요. 보험자가 발행한 건 아니에요. 보험 중개인이 피보험자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자, 이런 조건으로 보험에 부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뭔가 노트를 쓰고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예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가서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자에게 가서 보험을 부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중간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커버노트 자체는 보험 서류로서 수리를 해주진 않습니다. UCP에서. 자, 커버노트는 수리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제시 통수입니다. 신용장에서 보험 서류의 원본의 일부, 뭐 한 통을 제시하라라고 했다 하더라도 원본 전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신용장상의 조건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신용장 조건이 아니라 그 UCP하고 ISBP에 이렇게 신용장 조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원본, all originals가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다른 조건들은 신용장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보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한 통만 내라 했다 하더라도 모든 원본을 다 제시하여야 수리된다. 이거 조금 특이한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서류의 발행일입니다. 발행일은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선적일 이전에 발행되어야 하는 게 그날 포함해서 이전에 발행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발행을 선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소급 보험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lost or not lost 멸실 여부 불문으로 보험에 부보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발행일이 선적일 이후여도 관계없다. 이 지나간 다음에 발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선적일 이후에 발행된 보험 증명서, 예정보험이니까 이제 보험 증명서가 발행이 됐겠죠. 예정보험인 경우에는 뭐 언제 보험에 부보가 됐는지 언제 확인이 됐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포괄적인 기간으로 보험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급보험보다도 조금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보셔서 예정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발행일 운송서류의 발행일, 선적일 그거하고 관계없이 수리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은 보험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 이전이어야 하는데 소급보험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예정보험에 의해서 뭔가 발행된 보험서류의 경우에는 선적 후에 발행이 되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종류예요. 이거는 보험 약관의 종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관의 ICC, ABC와 같은 종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신용장에서 all risks 전 위험에 대한 담보, 부보를 요구한다. 자, 보험 서류를 제출하는데 보험 서류, 보험의 종류는 전 위험에 대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조항에 약관상에 전 위험에 대해서 담보한다라는 표현만 있으면 되지 표제, 제목입니다. 서류의 제목에 이런 전 위험이라는 표시가 담고 있는지 관계가 없다. 구약관 같은 경우에는 AR이라고 해서 All Risks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신작관의 경우에는 ICC-A 이렇게 해서 제목에는 전위험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물론 내용을 보면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전위험에 대해서 담보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제목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위험이 제외된다고 기재하는가? 자, 이거 면책 위험이죠. 아무리 좋은 보험도 면책 위험은 있다 그랬어요. 면책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전위험 담보를 요구했는데 왜 면책 위험이 있어요? 이건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 제외된다. 면책 위험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리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신용장이 통상의 위험, 뭐 usual risks나 관습적인 위험, customs risks와 같은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자, 보험 서류를 제출하는데 보험의 종류는 통상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는 관습적 위험에 대비하는 서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건 정확한 용어가 아닌 거죠. 우리가 UCP에서 여태까지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면 다 그냥 없는 것으로 그런 조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시해버린다 그랬습니다. 신용장에서 뭐 ICC-A로 부보하라, 뭐 C로 부보하라, 뭐 FPA로 부보하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약관의 이름을 알려줘야지 통상의 위험, 관습적 위험으로 부보하라라고 한다고 하면 보험 서류는 특정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냥 다 수리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서류는 어떠한 면책 조항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봤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면책 조항은 당연히 어떤 약관에도 다 포함이 돼 있죠. 특히 전쟁 위험 면책이나 파업 위험 면책 이런 것들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면책 조항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책 조항이 있어도 수리가 된다. 자, 그 다음 면책률의 표시 내용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소손의 면책이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뭐 franchise니 excess 또는 deductible이라고 하는 표현 배웠는데 franchise, excess deductible 전부 다 소손의 면책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번역하기도 하고요.
액세스나 디덕터블을 초과 면책 이렇게 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험 관련된 이런 용어들은 좀 우리말 번역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으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특히 구약관에서 WA의 경우 3% 이렇게 3% 미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이런 거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소손해 면책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WA IOP with average with respective percentage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소손해 면책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런 걸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걸 수리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상에 면책 비율 적용을 금지한다. irrespective of percentage 아까 얘기했던 WA IOP로 보험에 부부해라 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면책률이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이외의 경우에는 면책 비율 조항이 표시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금액, 부보 금액입니다. 자, 신용장상에 부보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다 하면 그 금액대로 보험에 부보하면 됩니다. 근데 없다라고 하면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CIF나 CIP 금액의 110%를 최소 부보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최대 금액에는 한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되면 초과보험으로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실제 그냥 문제상에 신용장에서 부보 비율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 그래서 CIP 금액의 140%로 보험에 부보해서 그런 보험증권을 제출했다.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최대 금액에는 은행에서 볼 때는 최대 금액에는 한도가 없는 걸로 보고 최대 금액은 심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류로부터 CIF나 CIP 가액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경우. 자, 부보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CIF나 CIP 금액의 110%를 최소 부보 금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엑스웍스예요. 또는 DDP예요. 그래서 CIF나 CIP 가액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요구된 결제 또는 매입 금액, 자, 이건 신용장 금액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장의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송장에 나타난, 상업송장에 나타난 물품에 대한 총가액, 전체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자, 신용장 금액은 $80고요. 송장 인보이스의 그로스 밸류는 뭐 $100였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인보이스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로 부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110% 그래서 이 경우에는 $110로 최소한 $110로 보험에 부부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인데요. 전에 시험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신용장 조건에서요. Insurance for exactly 110% invoice value. 인보이스 금액의 110%를 보통 이렇게 최저 부보 금액으로 보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110%를 맞춰라라고 한다고 했으면 그 비율대로 110%로 딱 맞춰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되게 맞춰줘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계산을 하다 보면 소수점 자리가 막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도 됩니다. 두 개 한꺼번에 묶어서 조금 특이한 규정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부보 구간입니다. 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보하는지 자, 이거는 신용장 기준으로 보면 돼요. 신용장에서 명시된 운송 구간 선적항부터 양육항까지 선적지로부터 인도지까지 이렇게 담보를 하면 된다. 최소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신용장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험 서류에는 이렇게 좀 더 긴 구간이 나와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제 7번 목차 보시면 기타 서류에 수리 요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출제 확률이 우리 앞에서 봤던 송장, 운송 서류, 보험 서류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서도 전체 7번 목차 안에서도 가끔씩 문제가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되었던 내용들, 요것들을 주로 많이 모아놨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괄호 1번에 각종 증명서 중에서 요사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증명서가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줄여가지고 CO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 CO는 어떤 물품이 그 국가에서 생산,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말 그대로 원산지가 어떤 국가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 원산지 증명서는요, 제조자 또는 수출자,
그다음에 수출국의 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이 그 원산지 증명서가 누가 발행해야 되는지는 사실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발급 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산지 증명, 원산지 관련된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혜 원산지 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특혜 원산지 제도입니다. 특혜 원산지 제도는요, 말 그대로 특혜를 주기 위한, 특히 관세상 또는 통관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산지 제도인데요. FTA,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미 FTA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미국에서 수입할 때는 다른 나라의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이 아니라 한미 FTA에서 정한 특혜 관세율 이런 걸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제조된 물품이다라고 하면 한미 FTA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될 때는 일반적인 다른 물품보다 조금 관세상 혜택을 주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관세상 혜택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에 있어서도 어떤 혜택 같은 걸 줍니다. 자, 이런 특혜 원산지 제도 하에서는요, 그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규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FTA는요, 그 협정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 한 EU FTA, 뭐 한 아세안 FTA, 여러 가지 종류의 FTA들이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각각의 FTA 협정에서 뭐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된다든가 이런 요건들을 다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FTA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요, 이건 특혜하고 관련이 없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요. 덤핑 방지 관세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산 소고기 이거는 우리나라에 수입을 못합니다. 들어보신 적 없죠? 중국산 소고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고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우병이라든가 기타 다른 축산 관련된 검역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특정한 국가에 의해서 생산한 소고기만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소고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소고기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뭐 규제 같은 것들이 적용받는 국가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거예요. 특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통과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통과는 할 수 있어요. 다만 특혜를 받지 못할 뿐이에요. 원래 내야 하는 관세, 뭐 절차 이런 거 다 거친다고 하면 통과는 가능한데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규제를 받는 국가에서 생산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이렇게 근데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국가마다 어떤 정해진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FTA의 경우에는 정말 그 FTA 자유무역 협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어디다라고 누가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씩 FTA 규정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신용장거래소 원산지 증명서의 수리 요건 보시면 발행인 규정이 먼저 나옵니다. 일단 신용장에서 발행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명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 발행인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면 되고요.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나 발행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규정 보시면요.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수출자겠죠. 수출자, 제조업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자, 이런 케이스를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때 자율 발급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자율적으로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는 당사자 또는 제조한 사람이 자기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수익자, 수출자, 제조업자가 발행을 하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상업회의소 등등등 뭐 기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건 특히 FTA 같은 경우에는 FTA마다 자율 발급인 경우도 있고요. 기관 발급
발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업회의소나 아니면 세관에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발행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FTA마다 달라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CO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특히 FTA의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직접 자율 발급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기관에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수익자, 수출자, 제조업자가 발행하라라고 했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발행해도 그거 수리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상업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했다. 어떠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기관이 상업회의소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기관들이 다 따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경우에도 수리를 해준다. 약간 복잡하다 생각하시면요.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인은 크게 심사 대상에서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문제 푸실 때 어느 정도 답은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동그라미 3번 수리 요건 계속 보시면요. 발행인의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관 발급이든 자율 발급이든 서명은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요구돼요. 그리고 송장에 관련 기재된 물품과 관련된 물품, 그러니까 거래 물품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원산지 증명서니까 원산지 증명이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양거로 2번에 보시면요. 패킹 리스트 줄여서 PL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상업 송장이라고 하는 건 매매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명세서, 거래 명세서라 그랬어요. 포장 명세서는요. 거래의 내용, 그 송장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특히 물품의 포장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의 수량이라든가 순중량이라든가 총중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송장상에 기재가 되는 경우, 수량 같은 경우는 주로 기재가 되는데 순중량, 총중량 같은 건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송장을 발행할 때 그 발행일이 어디까지 자세히 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건데요. 용적이라든가 부피가 어떻게 된다든가 뭐 포장 방법이라든가 화인 같은 것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통 상업송장에는 안 씁니다. 이건 별도의 포장 명세서 상에다가 이걸 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요. 송장하고 포장 명세서는 한꺼번에 쌍둥이처럼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같이 발행해서 한 세트처럼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실무상으로 그렇긴 하지만 신용장상에서 포장명세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제시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통관할 때 이런 포장명세서가 있어야 물품 검사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다 요구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업송장하고 같이 발행이 되긴 한다. 근데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죠.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그냥 돌려보낸다라고 해서 심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상업송장의 내용과 포장명세서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물품에 대한 것이지만 포장명세서는 포장 방법, 포장의 단위, 포장별, 무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 같은 거 보통 이제 상업송장에만 적고요. 포장명세서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내용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이렇게 겹치는 내용을 똑같이 기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심화 플러스에 보시면 가끔 이제 포장명세서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포장명세서는 우리 앞에서 송장 배울 때는 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신용장 상황이라면 수익자가 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포장명세서는요, 누가 발행해야 한다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면 수출자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포장업자 그리고 포워더 운송 주선인이 이제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포장하는 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포장업자한테 따로 맡기거나 포워더한테 의뢰해갖고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품의 무게나 용적 같은 걸 재는 뭐 시설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자체를 수출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포장업자나 포워더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누가 발행해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요구된 게
없다면, 신용장에 별도의 문구가 없다면 발행일자, 서명 없어도 된다. 송장도 똑같았죠. 송장도 서명이 요구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발행일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송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봐주시면 되고 송장과 발행인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한 번 정도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환어음 관련된 요건입니다. 이건 UCP에는 없고요. 이제 ISBP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환어음도 가끔씩 시험에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용장에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환어음은 수익자, 그 매도인이 발행하는 거죠. 수익자가 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어음은 우리 앞에서 환어음 공부할 때 환어음의 필수 기재 사항들 공부했었습니다. 발행인이 서명해야 됩니다. 서명해야 되고요. 당연히 발행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어음을 수정,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자의 확인, 정정했다라는 인증, 확인 또는 인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환어음은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자가 발행했다, 매도인이 발행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그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수정 내용이 인증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변경됐다라는 확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보시면 발행일 같은 것들 들어있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어음의 만기, 테너 표시를 할 때 환어음에 기재되는 만기하고 신용장 조건에서 대금 지급하는 그 만기는 서로 일치를 해야 한다. 신용장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만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쉬바 마파, 쉬먼트는 before, after 제외, 그 다음에 maturity는 from, after가 제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환어음의 만기 관련해서 from, after는 해당 날짜를 제외한다라고 이미 공부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어음의 만기를 기재할 때요,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 서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만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어음의 만기가 30 days after bill of lading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적 서류인 선화증권의 날짜로부터 선적일로부터 30일 후가 만기다. 이렇게 신용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어음 발행할 때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근데 환어음에 at 30 days after bill of lading이라고 기재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예시 한번 보세요. 신용장에서 만기는 30 days after BL dat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L도 같이 제시를 했는데 BL의 선적일이 9월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발행해서 제시한 환어음상에 30 days after BL date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면 이거 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환어음은 항상 이렇게 신용장하고 BL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환어음이 이제 그 매입이 돼가지고 할인이 돼가지고요, 다른 당사자에게 넘어가서 수취인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저기 환어음만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BL이 없고 신용장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환어음만 있는데 만기가 30 days after BL date래요. 이 BL 무슨 BL? 어떤 BL?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어음만 딱 봤을 때 만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돼요. 자, 신용장상의 조건이 이렇고 BL상의 선적일이 9월 30일이었다라고 하면 그 해당 일자 선적일로부터 30일이니까 after니까 그날 제외하고요. 10월 1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짜 10월 30일이 만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어음상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BL이 없어도 만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다른 요구 신용장이나 다른 요구 서류와 독립적으로 만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예시 드린 걸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 금액입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통화도 신용장의 통화와 일치하는 통화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 인보이스에서는 신용장 금액보다 초과로 발행된 인보이스 송장도 신용장 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환어음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통화도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어음에 우리 앞에서 환어음 살펴볼 때 문자로 왼쪽 상단에 쓰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 중간에 문자로 금액을 또 쓴다 그랬어요. 둘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더 위조하기 어려운 문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나움의 지급인 관련해서요.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해서 개설돼서는 안 된다.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해서 신용장이 개설되면 그건 이름만 신용장이지 실제 대금 지급은 개설 의뢰인, 매수인이 한다는 얘기죠. 신용장은 은행이 대금 지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신용장의 본질인데 그 신용장의 본질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인이 되어야지 개설 의뢰인이 지급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신용장에서 지급은행, 이제 지급인이 은행일 텐데 은행을 표시할 때 실제 은행 명칭, 뭐 예를 들어 ABC뱅크가 지급인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스위프트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스위프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스위프트 설명드리면서 스위프트 망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101 뭐 이렇게 ABC 뭐 이런 식으로 은행의 명칭이 아니라 어떤 코드로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재해도 관계없다. 신용장 하에서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인은 은행이라 그랬어요. 신용장에서. 근데 보통 개설은행이 될 테지만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지정은행에게 개설은행이 당신이 직접 지급인이 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환은행이 지급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에 이렇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른 은행이 지급인이 될 수도 있다. 개설의뢰인만 지급인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서, 필요하다면 배서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제 심화 내용 보시면요. 부속 서류의 수리 요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몇 가지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적 서류의 정의 우리 앞에 시간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화나움 제외하고 그다음에 전송보고서 서류의 발송을 증빙하는 이런 서류를 제외한 서류의 발송을 증빙하는 서류 제외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 모든 서류는 다 선적 서류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명서 표명서, 진술서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certificate, certification, 뭐 declaration, statement 다 비슷한 용도 무슨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요구되는 경우에는 뭐 증명서니까 일단 누가 뭐 어떤 내용을 증명한다 서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반드시 발행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신용장 조건에 의해서 발행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별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발행일이 꼭 필요한 것, 발행일이 일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자의 증명서, beneficiary certificate 돼 있는데요.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떤 증명서, 뭐가 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익자가 발행하는 증명서. 자, 증명서 종류는 수익자가 발행하더라도 서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떤 제목을 써도 관계가 없다라는 정도로 일단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 명세라든가 다른 참조 같은 것들이 반드시 이 증명서상에 기재될 필요는 없다. 이런 문구들이 툭툭 하나씩 그 우리 시험에서 지문으로 한 개씩 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는 좀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서티피킷 증명서인데요. 무게라든가 부피, 용적을 증명하는 증명서 서류들입니다. 보통 이제 운송과 관련된 화물의 운임 산정, 뭐 선적 수량 증명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된다. 자, 검사 증명서인데요. 뭐 어떤 검사인을 지정을 하든 아무튼 전문 기관에서 검사를 하든 검사 증명서가 요구가 됐는데 예를 들어 신용장에서 거래하는 물품의 개수가 뭐 100kg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 물품에 대해서 무언가 뭐 품질이 됐든 수량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검사 증명서를 갖고 와라 했는데 이에 대해서 1kg만 검사를 해갖고 이걸 샘플로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 물품의 어떤 품질 같은 걸 증명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만이 시험되거나 분석 검사되었음을 표시해도 관계가 없고요. 또는 그 신용장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이 기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사자가 1000kg을 여러 명에게 파는데 1000kg 한꺼번에 검사하고요. 해당 건에는 100kg만 선적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증명서에 나와 있는 실제 검사된 수량은 신용장상의 수량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훈증증명서, 이것도 여러 가지 증명서들의 종류인데요. 이 중에 훈증증명서라고 하는 거 시험에 뭐 중요하게 나오진 않을 테지만 잠깐 설명만 드리면 Fumigation Certificate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특히 이제 어떤 나무로 되어 있는 포장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출입할 때 거기에 병충해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벌레 같은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로 그런 벌레 같은 걸 다 죽이는 작업, 그걸 훈증 작업이라고 합니다. 퓨미게이션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거친 것이다 라는 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무튼 어떤 증명서 종류들인데 증명서 종류들이 발행일이 선적일 이후에 발행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니, 선적을 이날 했는데 한참 있다가 10일 있다가 무슨 검사 증명서를 발행을 했대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은 되죠. 발행만 그날 한 겁니다. 검사는 선적되기 전에 해야겠죠. 당연히 검사는 미리 해놓고 발행만 선적 후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적일 이후에 발행일이 표시가 될 수도 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시면 뭐 PSI와 같이 선적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가 그런 사건이 선적 전에 발생해야 할 때는 내용이 나타나야 된다. 자, 검사는 선적 전에 했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발행만 나중에 되어도 된다. 네, 이 정도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인, 카고 마크 얘기하는 거죠. 자, 선적 화인은 신용장 조건 외에 추가 정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그것보다 좀 적어도 된다. 신용장에 표시된 내용보다 화인은 뭐 그렇게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환원, 그리고 운송서류, 보험서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발행 일자는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과 인증이에요. 어떤 서류를 발행했는데 내용을 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찍찍 긋고 그냥 다른 숫자를 써버리면 이게 제대로 수정이 된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하고 뭐 정정을 할 때는 그 서류를 발행한 당사자가 이건 이렇게 정정이 된 거다. 라는 걸 인증, 여기다 뭐 도장 같은 걸 찍는다든지 정정 내용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요.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 이외에 서류상의 정보의 정정은 해당 서류를 원래 발행했던 발행인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수탁인에 의해서 인증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정정할 때는 이게 이런 내용으로 정정된 게 맞다라고 하는 발행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이 있어야 된다. 확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넘어간 거 보시면 환어음 일단 제외합니다. 환어음은 유통 가능한 그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어음법의 적용도 받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정정, 변경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수익자가 발행한 거니까 우리 상업송장에서 뭐 일자 표시 안 돼도 되고 서명 없어도 된다고 했듯이 인증을 안 해도 됩니다. 정정,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인증 없이 그냥 수정해도 관계없다. 다만 환어음인 경우에는 정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익자가 발행하는 거고 수익자가 그 정정, 변경에 대해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사본 서류의 정보의 정정은 인증될 필요가 없다. 원본 서류에만 정정을 하면 된다. 근데 우리 앞에서 봤던 규정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에어웨이 빌의 경우에는 원본 세 통이 발행이 되고 운수송 이렇게 외웠었죠. 운송인용, 수하인용, 그다음에 송하인용 이렇게 원본 세 통에다가 한 6통 이상 사본이 발행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에어웨이를 변경한다, 내용을 정정한다라고 하면 원본만 정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발행된 사본도 같이 정정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본도 정정을 해야 되지만 그냥 사본만 내라 하는 경우에 그 사본에 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 필요 없다. 원본 서류에만 인증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경과 서류 수리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stale BL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BL의 종류 중에 stale document acceptable 하면 선적 후
우리 신용장의 UCP의 기본 규정은 21일이었죠. 21일 이내에 프레젠테이션 데이 이날이 제시일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경과하면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런 기간을 경과한 BL을 우리가 stale BL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런데 신용장 조건에서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조건을 만약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이 21일의 규정 선적 후 제시 기간까지의 프레젠테이션 데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신용장의 expiry date, 유효기일 내에만 서류를 제시하면 되고 선적일로부터 얼마가 경과됐는지 이런 건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자, 선적하고 나서 21일 이후에도 제시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제3자 서류 수리 가능이라든가 제3자 서류 수리 불가라는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자, third party document라고 돼 있는데요. 환엄 제외하고 그 발행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모든 서류는 수익자 외에 발행하는 누가 발행해도 괜찮다. 수익자 이외에 제3자가 발행해도 된다. 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모든 서류를 뭐 수익자가 꼭 발행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발행인이 누군지 명시가 안 됐는데 수익자가 전부 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규정이 됩니다. 참자 서류 수리 가능이라고 하는 게 기본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행인이 누군지 명시하지 않았으면 수익자 외에 제3자 누가 발행해도 관계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신용장에 제3자 서류가 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모든 서류를 수익자가 다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돼서 이건 수익자한테 좀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이런 신용장상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조건은 무시된다라고 하는 UCP 규정이 있어요. 자, 여기서 third party BL이라고 하는 우리 제3자가 송하인으로 나와 있는 서류 3자 운송 서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third party BL하고요. third party document는 서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발행인이 누군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발행한 서류를 말하는 거고 third party BL이라고 하는 건 송하인하고 수익자하고 서로 다른 거였죠. 두 가지 서류가 서로 다른 서류였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목차 보시면요. 수입화물 선지보증서와 수입화물 대도 두 가지의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LG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운송 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BL의 원본, 운송서류의 원본하고 맞바꾸어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그러한 운송 관행에서는 운송서류의 원본이 있어야만 물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BL이 도착하지 않았다거나 분실했다라고 하면 일종의 보증서 그걸 은행에다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서 LG 보증서를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관행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보증도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LG라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LG는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송금 방식이나 추심 방식의 경우에도 BL이 없어졌다, BL이 늦게 온다라고 하면 자기 거래 은행에 가서 LG 발급 신청하고 LG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수수료 받고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 LG를 개설한다라는 건 은행이 보증서를 써주겠다.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서를 써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BL을 내주는 것하고 동일한 그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일종의 개설은행이 물품을 가져가도 된다. 나한테 신용장 대금을 줬든 안 줬든 관계없이 물품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 받을 권리를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돈 받을 그런 확인 같은 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주게 된다고 하면 돈 빌려주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LG를 개설할 때, LG를 발행할 때 개설은행에서 그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먼저 받거나 담보 같은 걸 먼저 받아둡니다. 그게 왜냐하면 개설은행에서 자기가 나중에 돈 받을 권리 이거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여신행위, 여신이라고 하는 건 돈 빌려주는 것이다, 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하고 유사한 업무 절차를 따르게 된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LG가 발급되면 BL 넘겨주는 거랑 똑같다. 서류 다 넘겨주는 거랑 똑같다. 신용
신용장의 업무 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LG를 발행하고 나서 나중에 서류가 왔는데 그 서류를 심사했는데 하자가 있었더라도 대금 지급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LG 발행하면요, 앞으로 서류 심사 안 하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LG 약정상에 따라서 운송 서류의 원본, BL의 원본은 그 LG의 내용이 그거였죠. 원본 서류가 도착하면 운송인에게 바로 제출하겠다, 갖다 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수입화물 인도 승낙서, 항공화물 LG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에어웨이 빌은 비유통성의 서류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LG는 BL에서 사용하는 LG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화물 대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Trust Receipt 줄여가지고요, TR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수입화물 대도 TR 신청서를 서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서류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어떤 제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LG하고 TR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재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요건 이런 상황이에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서류가 도착했고 이제 개설 의뢰인한테 서류를 주고 BL과 같은 운송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주고 이제 대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신용장 업무 절차를 끝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데 서류가 왔는데 개설 의뢰인이 돈이 없대요. 돈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개설은행은 BL과 같은 서류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개설은행이 이 BL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을 경매에 붙여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듣기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대금을 그 물품을 경매에 붙여서 판 대금으로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물품이 다 매각 가능한 건 아니겠죠. 어떤 특수한 물품인 경우에는 이건 아무도 안 삽니다. 이 사람만, 개설 의뢰인만, 이 매수인만 특수하게 자기 혼자 쓴 물건이에요. 뭐 로고가 찍혀 있는 물건이어서 뭐 시중에 팔 수 없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물품의 특성 때문에 이 물품을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돈을 못 받고 이 물품도 팔 수 없고 그럼 개설은행도 망하고요. 개설의뢰인도 망합니다. 둘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돈을 미리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때 돈을 안 받고 이 서류만 내주는 거예요. 결국에 물품을 그냥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물품을 제조하든지 아니면 시장에 팔아가지고 대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갚으세요 라고 약속하고 서류를 건네주는 이러한 관행을 수입화물 대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요. 자, 수입화물 운송서류 다 도착했어요. 근데 수입자가 개설 의뢰인이 대금 결제를, 신용장 대금 결제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수입자가 개설 의뢰인이 대금 결제하기 전에 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서류 그냥 건너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물품은 건네줬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건네준 건 아니다. 내 그 물품에 대한 담보권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물품을 처분해서 대금을 만들어 갖고 나한테 신용장 대금을 갚아야 합니다 라고 약속받고 넘겨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맡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해서 신탁양도 방식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다음 계속 보시면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그 수입자가 개설의뢰인이 물품을 개설은행에 대금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로 약속하고 물품을 이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적 용도로 뭐 자기가 담보로 다른 데다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화물 대도는 기한부 신용장, 일람지급 신용장 구분 없이 둘 다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렇게 나온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Trust Receipt, 수입화물 대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Trust Receipt, 수입화물 대도라 means 뭘 의미하냐면 release of goods from a bank to a buyer. 은행으로부터 수입자, 신용장 상황에서는 개설은행으로부터 개설 의뢰인에게 release, 물품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buyer, 개설 의뢰인이 누구냐면 who has not paid for the credit, 신용장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그 매수인에 대해서. Therefore, 그러므로 the bank retains the ownership of the released goods. 그렇게 내어준 물품의 소유권을 retains, 계속 유지한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and the buyer is only allowed to hold the good in trust for the bank.
그 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으로만 물품을 자기가 홀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네, 전체적인 흐름 보시고 TR에 대한 설명이구나 정도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대목차 10번 보겠습니다. 신용장의 조건 변경.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죠. 어멘드먼트, 신용장과 관련돼서 어멘드먼트란 표현이 나오면 조건 변경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에 조건을 바꾸는 것 또는 수정, 삭제하는 것 얘기한다. 자, 2번 목차 보시면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기 때문에 취소나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설은행 있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개설은행을 통해서 일단 확인은행 없다고 칩시다. 자, 수익자에게 조건 변경이 통지가 됐다라고 하면 수익자는요 개설은행한테 그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겠다 또는 난 조건 변경하기 싫다라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이건 의사표시를 통지를 보통 합니다. 나 이렇게 조건 변경에 동의합니다 라고 통지를 하거나 아니 싫습니다. 나 조건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reject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절합니다 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자 앞으로 변경된 조건대로 서류를 제시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행위로 한 승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변경된 조건이 아니라 원래 신용장 조건대로 서류를 제시했다라고 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보통은 통지를 하지만 서류를 제시했는데 그 서류의 내용이 조건 변경한 것과 일치한다라고 하면 조건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가로 3번 보시면요.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통지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수익자가 그 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용장 조건에다가 약간 꼼수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월 15일까지 당신이 이 조건 변경에 회신하지 않으면 조건 변경에 자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조건 변경을 통지한다.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그런 규정이 무시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익자한테 조건 변경을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에 대한 회신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이제 뭐 서류로 그러한 의사 표시를 제출된 서류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아무 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조건 변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다 무시된다. 대답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조건 변경을 승낙 또는 거절할 때는 전체에 대해서 승낙 거절을 해야 되지 일부만 승낙하는 건 조건 변경의 거절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변경을 할 때 1번, 2번, 3번의 내용 세 가지의 내용을 조건 변경하자라고 했는데 수익자가 1번 좋고요. 2번은 좋은데 3번은 싫습니다. 두 개만 변경할래요.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수락하든지 거절하든지 의사표시를 해야지 일부분만 승낙하면 이건 전체 거절로 봅니다. 자, 들리기 쉬운 빈출 포인트 보겠습니다. 조건 변경에 대한 은행의 의무 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개설은행은 요거 앞에서 우리 신용장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취소 불능적으로 신용장에 언제로 구속되느냐, 신용장의 내용이 언제 구속되느냐, 신용장을 개설한 때로부터 그 신용장에 구속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확인은행은 그러한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는 때로부터 취소 불능으로 구속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변경은 어떻게 되느냐? 개설은행이 조건 변경을 했다. 조건 변경을 이슈한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그 영어 단어를 원문에서는 쓰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할 땐 조건 변경을 한 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조건 변경도 역시 이슈한다라고 원문엔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조건 변경서를 처음에 발행할 때, 개설한 때
그때로부터 조건 변경이 구속된다. 물론 신용장 조건이 변경되려면 수익자가 그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지만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조건 변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만약에 수익자가 조건 변경에 동의한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취소 불능적으로 이때로부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 변경이 됐다. 조건 변경이 되면요. 조건 변경된 내용에 확인은행이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이전에 예를 들어 A라는 조건의 신용장에 이 은행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조건을 A-라는 조건으로 바꾼답니다.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개설은행 수익자 그리고 확인은행도 다 조건 변경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건 변경이 될 텐데 자, 확인은행 입장에서는 나 전에 A라는 조건에서는 괜찮았는데 이 A-라는 조건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건 변경에는 확인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조건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연장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확인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요.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 변경 A-라는 조건에 나도 괜찮다 계속 확인은행 할래 그러면 확인을 연장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조건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 그때로부터 통지하는 때로부터 취소 불능으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은요. 확인은행이 통지은행까지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UCP에서는 보통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통지은행은 별도로 쓰지 않고 동일한 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텍스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설은행은 자신이 조건 변경을 한 시점부터 조건 변경을 이슈한 때로부터 그 조건 변경에 의해서 취소 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은 조건 변경에 대해서 자신의 확인을 익스텐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옵션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다. 나 이제 발 빼고 싶어. 더 이상 확인을 안 할래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인은행 할래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 확인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조건 변경을 통지한 시점 통지은행하고 확인은행하고 동일한 은행이다라는 가정하에 UCP 규정을 이렇게 쓴 거예요. 통지한 시점부터 조건 변경된 신용장에 대해서 취소 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에 나는 연장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요. 확인은행 개설은행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나 이제 확인은행 아닙니다. 그리고 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 이렇게 왔는데요. 조건 변경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회신을 해주세요라고 수익자한테 알리면서 근데요. 저는 더 이상 이제 확인을 안 할 겁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확인은행은 아닙니다. 이렇게 통지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UCP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An issuing bank 개설은행은 is irrevocably bound by an amendment. 조건 변경에 의해서 취소 불능으로 bound by 구속된다. As of the time 언제로부터냐면 it issues the amendment 조건 변경을 개설한 때로부터 조건 변경을 한 때로부터 구속이 된다. A confirming bank 확인은행은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조건 변경에 대해서 자신의 확인을 연장, may 할 수 있으며 and will be irrevocably bound as of the time it advised the amendment. 자신이 그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때로부터 취소 불능적으로 구속된다. 그러니까 조건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걸 통지했다라고 하면 통지한 때로부터 별 규정은 아니지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서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a confirming bank may, however, 그렇지만 확인은행은 may 할 수 있대요. choose to advise on amendment without extending its confirmation. 자신의 확인을 연장하지 않고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선택권이 있다 그랬죠. 난 이제 조건 변경된 신용장에는 확인은행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nd if so, 만약 그렇다면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즉시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이걸 inform 알려줘야 된다. 난 더 이상 확인은 안 합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and inform the beneficiary and its advice. 자신의 그런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에서 수익자에게도 알려야 된다. 조건 변경 통지서가 왔는데 저는 더 이상 확인은행은 안 합니다. 라는 내용을 수익자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